지금 평양 김정은의 비밀 벙커 빨간 전화기가 비명처럼 울리고 있습니다. CIA와 국정원조차 경악한 국제적 첩보 사건. 김정은의 심장을 지키던 최정예 여군 120명이 공화국 수십조 원의 비자금과 핵발사 코드를 들고 대한민국으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북이 아니죠. 김정은의 묵주를 쥔 황금 열쇠가 오산기지에 떨어지는 순간 북한 정권은 영영 사라질지도 몰라요. 전 세계 정보국이 숨을 죽인 가운데 역사를 뒤바꿀 천지개벽의 질주가 지금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반가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지역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쪽 방향으로 감사의 절 올릴게요. 구독은 방송 만드는데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항상 응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께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드릴 저는 전 평양 모란꽃 호위대 상자 최설희입니다. 제가 지금 대한민국 서울 한복판에서 여러분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네요. 모란꽃 호위대라고 하면 생소하시겠지만 북한에서는 최고의 권력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김정은의 딸 김주애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지키는 120명의 정예 여군들이 모인 곳이죠. 우리는 단순히 총을 든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최고 존엄의 가족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방패이자 그들의 화려한 일상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는 증인들이었죠. 하지만 그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진실은 참혹했습니다. 여러분은 텔레비전에서 수억 원대 명품 코트를 입고 웃는 김주애의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 아이의 옆에서 그 부드러운 코트 자락을 정리해주며 매일같이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그 코트 한 벌 가격이면 제 고향의 부모님과 이웃들이 몇 년은 쌀밥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 아이가 수입산 초콜릿을 먹으며 투정을 부릴 때 우리 대원들은 배가 고파 몰래 마당의 풀을 뜯어먹기도 했습니다. 평양의 최정예 군인이라는 명예도 굶주림 앞에서는 아무런 힘이 없었죠. 우리 120명의 대원들이 하나로 뭉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아주 사소한 USB 하나였습니다. 부대 내에서 금기시되던 대한민국 드라마와 트로트가 담긴 은색 USB가 은밀하게 돌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호기심이었지만 이내 그것은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죽인 채 보았던 나만의 모습은 우리가 배운 지옥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람답게 웃고 떠들며 자유롭게 노래하는 천국이었죠. 대한민국 트로트 가락을 따라 흥얼거리며 우리는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저곳에 가면 인간답게 살 수 있을까? 김정은의 변덕스러운 폭정은 우리를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제 부하의 뺨을 갈기거나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는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심지어 고위 간부들의 술자리에 여군들을 동원해 춤을 추게 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일삼았죠. 제 가장 아끼던 동료는 김정은의 부적절한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문실로 끌려가 온몸에 처참한 흉터를 달고 돌아왔습니다. 그 피 묻은 흉터를 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괴물 같은 체제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우리가 직접 이곳을 탈출해 진실을 세상에 알리겠다고 말입니다. 저는 조용히 거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저에게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었죠. 10년 전 행방불명된 제 아버지가 사실은 대한민국 국정원이 포섭한 블랙 요원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은밀한 연락망과 가르침이 제 가슴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었거든요. 저는 120명의 대원들을 한 명씩 불러 면담하며 그들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들 모두가 저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김정은의 집무실 바로 옆 호위대 막사에서 깨진 거울 조각으로 손바닥을 그어 혈서를 썼습니다. 살아서든 죽어서든
반드시 대한민국으로 가자고 맹세했죠. 작전은 치밀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순환 비행장의 최신형 수송 헬기 OMI-17 5대를 탈취하기로 했습니다. 연료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를 위해 보위부의 탐욕스러운 간부 한 명을 미인계로 포섭했습니다. 그가 우리 대원에게 정신이 팔려 있는 사이 비행장의 연료 저장고 열쇠를 복사하고 경비 시스템에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심었습니다. 거사 당일은 김주혜의 화려한 생일 파티가 열리는 날로 잡았습니다. 평양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취해 방심하고 있을 때가 가장 적기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군장 속에 가장 소중한 것들을 숨겼습니다. 한 대원은 영양실조로 허망하게 세상을 떠난 여동생의 유골함을 수건에 싸서 넣었고 또 다른 대원은 부모님이 주신 낡은 훈장과 손때 묻은 일기장을 챙겼습니다. 탈출에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옷깃 속에는 작은 독약 캡슐을 숨기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 죽더라도 자유로운 땅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운명의 새벽 2시가 다가왔습니다. 김주혜의 파티에서 터져나오는 폭죽 소리를 신호 삼아 우리는 일제히 움직였습니다. 소음기 권총으로 비행장 입구의 경비병들을 순식간에 제압하고 어둠 속에 잠긴 5대의 헬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웅장한 엔진 소리가 평양의 정막을 깨트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조종석 대시보드 위에 있던 빨간색 직통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김정은만이 걸 수 있는 전용 전화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정은의 찢어질 듯한 고함 소리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최설에 너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당장 멈추지 않으면 너희 가족은 물론 120명 모두의 씨를 말려버리겠다. 제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우리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우리 120명 중에 배신자가 있었던 걸까요? 평양 상공을 가로지르는 헬기의 날개 소리가 마치 죽음의 전주곡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춰서는 안 되었습니다. 저는 조종간을 힘차게 당기며 대원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모두 꽉 잡아라. 이제 돌아갈 곳은 없다. 과연 우리 120명은 김정은의 추격망을 뚫고 무사히 남한 땅을 밟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평양의 심장부에서 제가 훔쳐낸 그 무시무시한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요? 그의 목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김정은의 분노 서린 외침은 조종석의 좁은 공간을 가득 채웠고 옆자리에 앉은 부조종사 영미의 눈동자는 공포로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수화기를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제 인생에서 가장 대담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노예 노릇은 끝났습니다.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저는 가차없이 수화기를 내던졌고 동시에 엔진 출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렸습니다. 5대의 MI-17 헬기가 뿜어내는 거대한 굉음이 평양 순환 비행장의 정막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비행장 활주로를 박차고 오른 우리들의 시야 아래로 어둠에 잠긴 평양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가로등 하나 없이 오직 주체 사상탑과 김씨 일가의 동상에만 비정상적으로 밝은 조명이 켜진 기괴한 도시였죠. 그 어둠 속에서 수많은 인민이 굶주림에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이륙한 지 정확히 3분 만에 비행장 전체에 비상 사이렌이 울려 퍼졌기 때문입니다.
평양 방공포 부대의 탐조등이 거미줄처럼 하늘을 훑기 시작했고 우리는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대동강 물줄기를 따라 고도를 10m 아래로 낮춘 초저도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헬기 내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120명의 여군 대원들은 서로의 손을 꼭 쥔 채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적외선 야간 투시경 너머로 보이는 대원들의 얼굴은 긴장감으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무전기를 통해 대원들을 다독였습니다. 동무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남조선 땅을 밟기 전까지는 누구도 눈을 감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뒤에는 자유가 있고 앞에는 오직 승리뿐입니다. 제 목소리가 대원들의 귀에 전달되자 겁에 질려 있던 막내 병사 명숙이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총을 고쳐 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헬기 후방 감시 레이더에 4개의 선명한 점이 포착되었습니다. 북한 공군의 최정예 요격기 미그 29 전투기들이 긴급 출격한 것이었죠.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헬리콥터로 초음 속 전투기를 따돌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으니까요. 김정은의 친필 명령이 전 북한군 무전망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전원 사살하라. 한 명도 남기지 말고 격추하라. 무전기 너머로 들리는 그 잔인한 명령에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를 추격해오던 미국이 편대장으로부터 개인 교신이 들어온 것입니다. 설이야 나다. 지금 당장 기술을 돌려라. 제 정원자였던 혁철이었습니다. 그는 북한 최고의 전투기 조종사였고 우리는 몇 달 뒤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혁철 동무, 나는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나를 죽이려면 지금 쏘십시오. 하지만 내 대원들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잠시의 정적 뒤에 혁철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가 조종관을 꺾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본부에 허위 보고를 올렸습니다. 목표물 소실 레이더 장애로 추격 불가. 그는 격추 대신 우리를 엄호하며 북한 영공 끝까지 동행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적진으로 보내야 하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5대의 헬기 중 한 대에는 김정은의 비자금 수조 원이 담긴 하드디스크와 비밀 장부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북한 정권의 목줄을 잴 수 있는 유일한 열쇠였죠. 그래서일까요? 평양 방공포 부대는 포기를 모르는 듯 했습니다. 개성 부근을 지날 무렵 지상에서 수십 발의 대공 미사일이 불꽃을 뿜으며 올라왔습니다. 회피 기동, 제가 소리쳤습니다. 헬기들이 좌우로 요동치며 미사일을 피하려 애썼지만 빗발치는 탄막을 모두 피하기란 역부족이었습니다. 헬기 조종석 유리가 깨져나가고 파편이 제 뺨을 스치며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종관을 놓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부상을 입은 부조종사 영미가 신음하면서도 고도계를 확인하며 저를 도왔습니다. 연료 경고등이 빨간색으로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개성상공의 차가운 바람이 깨진 유리창 사이로 몰아쳤고 헬기 엔진은 한계에 다다른 듯 거친 소리를 내뱉었죠. 저 멀리 어둠뿐인 북한 땅과는 대조적으로 보석처럼 빛나는 대한민국 파주와 일산의 야경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불빛들, 저게 바로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던 자유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도 잠시였습니다. 헬기 내부 스피커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상에서 발사된 지대공 미사일 한 발이 우리 헬기의 꼬리를 정확히 조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열 추적 미사일의 붉은 궤적이 야간 투시경 화면을 가득 채우며 다가왔습니다. 모두 충격에 대비해라. 제 외침과 동시에 거대한 폭발음이 들렸고 헬기가 오른쪽으로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꼬리 날개 부근에서 시뻘건 화염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조종관이 제멋대로 돌았고 고도는 수직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00m, 1500m, 1000m. 땅이 무서운 속도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뒤따라오던 대원들의 헬기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상자님, 정신 차리십시오. 하지만 엔진은 이미 멈춰버렸고 연기가 조종실 안을 가득 채워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추락하는 기체 안에서 저는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죽더라도 저 선을 넘어서 죽어야 한다.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거대한 금속음과 함께 눈부신 조명이 우리를 비췄습니다. 우리를 추격하는 북한 미국이들을 밀어내며 나타난 그들은 바로 대한민국 공군의 F-15K 전투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전기를 통해 낯설지만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이다. 귀순 의사를 확인했다. 우리가 당신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기체는 여전히 화염에 휩싸인 채 추락 중이었죠. 엔진이 멈춘 헬기가 군사분계선 인근 논밭으로 떨어지기 직전 제 눈앞에 보인 것은 수만 개의 전등이 켜진 오산 기지의 활주로 유도등이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저 따뜻한 불빛 아래 무사히 내려앉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대로 불꽃이 되어 사라지고 마는 걸까요? 추락하는 기체 속에서 정신을 차렸을 때 제 눈앞에 보인 것은 온통 붉은 경고등뿐이었습니다. 꼬리 날개에서 시작된 진동은 헬기 전체를 집어삼킬 듯 요동쳤고 깨진 유리창 사이로 들어오는 차가운 바람은 뺨에 흐르는 피를 순식간에 얼려버릴 기세였죠. 저는 조종관을 부서져라 움켜잡았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면 제 등 뒤에 탄 24명의 대원들과 뒤따라오는 나머지 4대의 헬기 식구들은 모두 개성 앞바다나 비무장지대의 차가운 흙바닥에 처박힐 게 뻔했습니다. 저는 피가 섞인 가래를 내뱉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영미야, 정신 차려. 고독해 봐. 부조종사 영미는 파편에 맞은 어깨를 움켜쥔 채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상자님, 현재 고도 300, 속도 150노티, 엔진 출력 계속 떨어집니다. 군사분계선까지 앞으로 5마일입니다. 그 5마일이 세상에서 가장 먼 거리처럼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호위하던 대한민국 F-15K 전투기들이 우리 헬기 주변을 감싸며 화려한 불꽃을 터뜨렸습니다. 플레어였죠. 북한군이 발사한 열추적 미사일들을 교란하기 위한 그 눈부신 불꽃은 마치 우리를 인도하는 천사의 날개처럼 보였습니다. 무전기에서는 오산 기지의 미 7공군과 한국군 방공사령부의 긴박한 교신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오산 접근 관제소. 귀순 헬기 편대 들리는가? 현재 고도를 유지하라. 북한군 미국기가 퇴각 중이지만 지상 포병 전력이 방사포 조준 중이다. 전원 회피 기동하라. 저는 대원들에게 무전을 날렸습니다. 모두 들었나? 저 빛이 보이는 곳이 우리가 갈 땅이다. 헬기 문 열고 태극기 흔들어. 사전에 준비했던 대형 태극기가 헬기 밖으로 펼쳐졌습니다. 거센 바람에 펄럭이는 그 태극기를 본 한국군 전투기들이 날개를 흔들며 응답했죠. 하지만 북한군은 우리를 순순히 보내줄 생각이 없었습니다. 휴전선 인근 북측 전방 초소에서 일제히 불꽃이 튀었습니다. 수백 발의 방사포와 대공포가 우리를 향해 쏟아졌고 밤하늘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이 헬기 외벽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우박이 쏟아지는 것처럼 공포스럽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기체가 크게 휘청이며 무전기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3번기 피격, 3번기 피격.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3번기에는 이제 겨우 19살 된 막내 병사들이 타고 있었거든요. 저는 조종간을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3번기 버텨라. 조금만 더 가면 남조선이다. 낙오하면 다 죽는다. 다행히 대한민국 육군의 K9 자주포 부대가 즉각적인 대응 사격에 나섰습니다. 우리 머리 위를 가르며 날아가는 한국군 포탄의 굉음은 공포가 아니라 든든한 응원이 되어 북측 포병 진지를 초토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레이더 화면의 가상의 선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군사분계선을 돌파한 것이었죠. 하지만 안도할 틈도 없었습니다. 제 헬기의 왼쪽 엔진이 완전히 멈춰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체는 심각하게 기울었고 유압 시스템마저 고장나 조종간이 돌덩이처럼 굳어버렸습니다. 영미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상자님, 이제 안 됩니다. 조종간이 안 움직여요. 활주로까지 못 갑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비상 착륙 기술을 떠올리며 온몸에 무게를 실어 조종간을 당겼습니다. 그때 무전기를 통해 굵직하고 신뢰감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편대장이다. 여러분은 이제 안전하다. 우리가 오산 기지까지 끝까지 밀어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따뜻한 보호였습니다. 한국군 전투기들은 우리 헬기의 추락을 막기 위해 초저속 비행을 유지하며 공기 저항을 조절해주는 믿기 힘든 기동을 선보였습니다. 멀리서 오산 기지의 거대한 활주로 유도등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개의 보석을 뿌려놓은 듯한 그 눈부신 광경의 대원들은 창문에 달라붙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위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북한군 보위부가 우리 헬기에 미리 심어놓은 원격 자폭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가 계기판에 뜬 것입니다. 삐소리가 빨라질수록 제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김정은, 이 잔인한 자가 우리가 남한 땅에 닿기도 전에 가루로 만들려 하는구나 싶었죠. 저는 미친 듯이 전선을 끊어내며 자폭 장치를 무력화하려 애썼습니다. 손끝이 떨리고 시야가 흐릿해졌지만 120명의 목숨이 제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활주로가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마지막 엔진마저 꺼졌습니다. 헬기는 거대한 쇳덩이가 되어 활주로 끝을 향해 곤두박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산 기지 사령관의 긴급 명령이 무전기를 때렸습니다. 소방차 출동, 구급차 전원 대기, 귀순자들을 반드시 살려야 한다. 바퀴가 지면에 닿는 순간 엄청난 충격과 함께 기체가 활주로를 쓸며 미끄러져 나갔습니다. 사방에서 불꽃이 튀고 타이어 타는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기체 내부의 대원들은 서로를 껴안으며 비명을 질렀죠. 활주로 끝 거대한 옹벽이 눈앞에 닥쳐왔을 때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인가 싶던 그 찰나 헬기가 기적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정적 속에서 들리는 것은 헬기 로터가 천천히 멈춰가는 소리와 대원들의 억눌린 울음소리뿐이었습니다. 연기가 자욱한 조종실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을 때 수많은 대한민국 군인과 미군들이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총이 아니라 담요와 물통이 들려 있었죠.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옆구리에 찬 검은 가방을 꽉 쥐었습니다. 이 안에는 김정은을 끝장낼 황금 열쇠가 들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헬기 밖으로 제일 먼저 뛰어나간 영미가 활주로 바닥에 엎드려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곳이 정말 남조선입니까? 우리 이제 안 죽어도 되는 겁니까? 그 처절한 외침이 오산 기지의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활주로 너머 어둠 속에서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탈북은 이제 막 시작된 전쟁의 서막일 뿐이었습니다. 과연 이 검은 가방 속의 비밀이 밝혀지면 세상은 어떻게 뒤집어질까요? 그리고 오산 기지 사령관이 저를 보며 흘린 그 묘한 눈물의 의미는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헬기 로터가 완전히 멈추고 사방이 고요해진 순간 저는 한동안 조종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코끝을 찌르는 타이어 타는 냄새와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매캐한 연기가 여기가 지옥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조종석 문을 밀어젖혔습니다. 그러자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수십 개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우리를 정면으로 비췄습니다. 눈이 멀 것 같은 그 빛 너머로 무장한 미군들과 대한민국 특전사 대원들이 헬기를 겹겹이 포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활주로 위로 제 목소리가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는 평양 모란꽃 호위대다. 전원 무기를 버리고 귀순하겠다. 제 외침을 신호로 나머지 4대의 헬기 문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120명의 여군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약속한 대로 소총을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머리 위로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삼엄한 포위 속에서도 우리 대원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활주로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옆에 있던 막내 명숙이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얼굴을 묻고 입을 맞췄습니다. 그러고는 흙탕물 범벅이 된 손으로 품속에서 꼬깃꼬깃하게 접힌 태극기를 꺼내 들었죠. 우리는 노예였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어서 왔습니다. 명숙이의 처절한 외침에 무장하고 다가오던 대한민국 장병들의 발걸음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경계심 대신 형언할 수 없는 안쓰러움과 충격이 서려 있었죠. 곧이어 미군 병사들이 달려와 우리에게 따뜻한 국방색 담요를 덮어주고 생수를 건넸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보는 투명한 플라스틱 병에 담긴 생수, 그리고 그들이 건넨 작은 초콜릿바 하나에 우리 대원들은 다시 한번 무너졌습니다. 평양에서는 최고 고위층들만 맛볼 수 있었던 그 달콤함이 남조선에서는 일개 병사가 건네는 흔한 간식이라는 사실에 대원들은 서로를 껴안고 통곡했습니다. 멀리 북쪽 하늘에서는 우리가 넘어온 길을 따라 북한의 대남 확성기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배신자들을 처단하라, 조국의 반역자들에게 죽음뿐이다라는 저주 섞인 욕설이었죠. 하지만 그 소리는 이제 우리에게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오산 기지의 그 거대하고 웅장한 태극기가 새벽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그 모든 증오를 덮어버렸거든요. 그런데 이때 한미연합군 지휘관들이 다가오자 저는 옆구리에 끼고 있던 검은 가방을 단단히 고쳐주었습니다. 이 안에는 우리 120명의 목숨값보다 더 귀중한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바로 김정은의 모든 사생활 기록과 북한 정권의 심장을 단번에 멈추게 할 비밀 문서들이었죠. 제가 그 가방을 한국군 장교에게 건네려 할 때 제 뒤에 서 있던 한 대원이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김정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기밀을 타이핑하던 최측근 비서 김하영이었습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놀랍게도 평양 고위층 간부들의 어린 자녀 5명이 겁에 질린 채 서 있었죠. 화영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북한의 미래입니다. 김정은의 폭정 아래 죽어갈 아이들을 우리가 목숨 걸고 데려왔습니다. 이 아이들만큼은 제발 살려주십시오. 오산 기지는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탈북 작전에는 저조차도 마지막 순간까지 몰랐던 운명적인 만남이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를 마중 나온 대한민국 공군 부대장 박준 장교가 제 얼굴을 보더니 갑자기 멈춰 선 것이었죠. 그는 30년 전 행방불명되었던 제 아버지의 사진 속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아버지가 남한으로 보냈던 친척 형제의 아들이었습니다. 혈육의 이끌림이었을까요? 그는 제 어깨를 감싸쥐며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고생 많았다. 이제 우리가 너희를 지켜주마. 기쁨과 안도감이 밀려오는 순간 120명의 대원들이 활주로에 나란히 서서 일제히 거수경례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목이 터지라 외쳤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그 함성이 오산 기지의 새벽 하늘을 가를 때 저는 비로소 우리가 정말 자유의 땅에 도착했음을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환희는 길지 않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탓일까요? 아니면 헬기 추락 당시 입었던 내상의 고통이 뒤늦게 찾아온 것일까요?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 황급히 저를 부축하러 달려왔습니다. 저는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요원의 멱살을 잡고 마지막 힘을 다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이 가방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 안에 김정은을 죽일 방법이 들어 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저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오산 기지의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며 제 의식도 어둠 속으로 잠겨갔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을 무너뜨릴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그 검은 가방 속에는 대체 어떤 가공할 만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제가 쓰러지기 직전 언급한 김정은을 죽일 방법이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대한민국과 전 세계는 우리가 던진 이 충격적인 진실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간지럽히는 고소한 고기 국물 냄새와 살갗을 부드럽게 감싸는 깨끗한 시트의 감촉이었습니다. 평양의 거칠고 차가운 모포가 아니라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포근함에 저는 이곳이 저승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천천히 눈을 뜨자 하얀 벽면과 세련된 가구들이 배치된 오산기지 내 국정원 안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침대 곁에는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이 놓여 있었고 정장을 입은 중년의 남자가 저를 인자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정원의 강 팀장이었죠. 최 상자님, 이제 좀 정신이 드십니까? 강 팀장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습니다. 저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수천 개의 바늘로 쑤시는 듯한 통포에 신음하며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쓰러진 사이 120명의 대원들은 모두 안전하게 분리수거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말을 들으니 그제야 팽팽했던 긴장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팀장의 눈빛은 곧바로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최 상자님이 가져온 그 검은 가방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에 대해 이제는 이야기를 들어야겠습니다. 저는 한 모금의 따뜻한 물로 마른 목을 축인 뒤 평양의 가장 화려한 껍데기 속에 감춰진 추악한 진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김주애를 지키는 최고의 여군이라고 부러워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우리는 군인이 아니라 김주애라는 어린 군주를 위한 살아있는 인형이자 고위 간부들의 유흥을 위해 소모되는 고차원적인 노예였습니다.
김주혜의 수발을 들기 위해 우리는 24시간 내내 잠도 자지 못한 채 대기해야 했습니다. 그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 우리는 무릎을 꿇고 앉아 있어야 했고, 만약 졸기라도 하면 보위부 요원들의 가차 없는 채찍질과 발길질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치욕스러웠던 것은 우리를 대하는 그들의 시선이었습니다. 김정은과 그 측근들은 우리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평양의 호화로운 별장에서 벌어지는 그들의 파티는 그야말로 짐승들의 잔치였습니다. 고위 간부들은 우리 대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주입하고 환각 상태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성 착취를 즐겼습니다. 거부하는 대원들은 그 자리에서 산채로 굶주린 사냥개들에게 던져졌습니다. 제 눈앞에서 갈갈이 찢겨 죽어간 동료의 비명은 지금도 제 귓가에 쟁쟁합니다. 우리는 그 비극을 목격하면서도 다음 차례가 내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야 했습니다. 심지어 김정은은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 여군들을 발사대 근처에 인간 방패로 세워두었습니다. 남조선의 정밀 타격을 막기 위해 예쁜 여군들을 제물로 삼은 것이죠. 미사일이 화염을 내뿜으며 솟구칠 때마다 뜨거운 열풍에 피부가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장군님 만세를 외쳐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서는 김정은의 심장에 칼을 꽂고 싶다는 분노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저는 강 팀장에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모란꽃 호위대는 사실 김정은의 유전자 정보를 은밀하게 채집하기 위해 투입된 특수 요원들이기도 했다는 점입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는 국가 최고 기밀 중의 기밀입니다. 우리는 그가 머문 자리에 머리카락 하나, 땀이 묻은 손수건 한 장, 심지어 그가 사용한 변기의 대변 샘플까지 정밀하게 수거해 분석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 결과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은 이미 심각한 신부전과 당뇨, 그리고 신부전증으로 인해 오늘 내일 하는 상태였던 겁니다. 하지만 진짜 폭탄은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가 채취한 유전자 분석 결과 김정은이 그토록 아끼는 딸 김주혜가 사실은 그의 친딸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데이터가 나온 것입니다. 평양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진 이 엄청난 출생의 비밀은 북한 체제의 정당성을 뿌리째 뒤흔들 수 있는 원자폭탄급 정보였습니다. 강 팀장은 제 말을 듣자마자 안색이 창백해지며 급히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지적인 호기심을 넘어 전 세계 정세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폭로였으니까요. 상담을 받던 중 우리 대원 명숙이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명숙이는 제 품에 안겨 서럽게 울었습니다. 상자님, 남조선 사람들은 우리를 정말 받아줄까요? 우리 때문에 북에 남겨진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명숙이의 질문에 저는 차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북한 체제의 생리상 탈북자의 가족들은 요덕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공개 처형당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유를 찾았지만 그 대가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판 것과 다름없다는 죄책감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조사실의 분위기가 한창 무거워지던 그때 벽면에 걸린 대형 텔레비전 화면에서 긴급 속보가 터져 나왔습니다. 북한 중앙 TV의 리춘희 아나운서가 핏대를 세우며 성명서를 읽어 내려가고 있었죠. 화면 아래 자막에는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문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반역자들의 가족 500명을 오늘 평양 광장에서 전격 처형하겠다. 화면은 이내 평양 김일성 광장을 비췄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포박된 채 광장 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그 뒤로는 장갑차와 기관총을 든 군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명숙이가 화면을 보더니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저기 우리 어머니가 있어요. 상자님,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광장에는 무거운 정막이 흐르고 있었고 김정은의 명령만을 기다리는 처형수들의 방아쇠 소리가 텔레비전을 뚫고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 120명의 여군 대원들이 자유를 찾아온 대가가 결국 가족들의 피비린내 나는 죽음이란 말입니까? 제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한 통증에 마비될 것만 같았습니다. 강 팀장은 급히 무전기를 들고 상부에 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정은은 단순히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이 잔인한 생중계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협박하고 우리 대원들의 정신을 완전히 파괴하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제 검은 가방 속에 깊숙이 숨겨두었던 아직 국정원에도 보여주지 않은 마지막 장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정은의 집무실 지하 벙커로 연결되는 유일한 마스터키이자 그의 전 재산을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골든키였습니다. 강 팀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평양의 처형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제가 말하는 좌표로 미사일을 쏘든 아니면 제 제안을 받아들이든 결정하십시오. 그때였습니다. 오산 기지 전체에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에는 환영의 사이렌이 아니었습니다. 기지 외곽에서 정체불명의 폭발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죠. 북한의 보복은 평양에서의 처형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이곳 오산 기지 깊숙한 곳까지 암살조를 보냈던 것입니다. 조사실의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이내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본능적으로 허리춤에 감춰둔 단검을 움켜쥐었습니다. 김정은의 심장을 향해 쏜 우리의 화살이 이제 우리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지옥 같은 습격에서 살아남아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제안한 그 최후의 수단은 과연 평양의 처형장을 멈출 수 있을까요? 어둠이 깔린 오산 기지의 지하 안가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폭풍 전야의 긴장감으로 바뀌었죠. 강 팀장이 비상용 전등을 켜자 희미한 불빛 아래 제가 가져온 검은 가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의 이중 잠금 장치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수많은 암호가 걸린 하드디스크와 겉면이 정교하게 세공된 실물 황금 열쇠 하나였습니다. 강 팀장을 비롯한 국정원 전문가들은 그 열쇠를 보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스위스 은행을 비롯한 조세 피난처에 숨겨진 김정은의 비자금 30조 원을 인출할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 보안 장치, 이른바 골든 키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즉시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이 하드디스크 안에는 김정은이 지난 20년간 전 세계에 뿌려놓은 북한 공작원 3,000명의 실명과 현재 연락처, 그리고 그들이 세탁해온 자금의 흐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CIA 요원들이 긴급히 합류하며 안가는 순식간에 국제첩보전의 사령부로 변했습니다. 화상 화면 너머로 백악관과 펜타곤의 고위 관계자들이 초조하게 지켜보는 가운데 데이터의 빗장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죠. 이것이 공개되는 순간 북한의 해외 자금줄은 완전히 차단될 것이며 외화벌이에 동원되던 엘리트 간부들은 대규모 망명을 선택하거나 내부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적 전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드디스크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김정은의 개인 의료 데이터는 더욱 충격적이었죠.
매일 아침 채취된 그의 혈액 분석 결과와 신장 수치, 그리고 심장 박동 기록은 그가 현재 심각한 심부전과 당뇨합병증으로 인해 언제든 급사할 수 있는 상태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최고 존엄이라 칭송받던 자의 실체는 그저 무너져가는 육체에 갇힌 겁쟁이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조사실 안에는 묘한 허탈감마저 감돌았습니다. 심지어 평양 지하 300m에 숨겨진 최후의 벙커 설계도까지 드러나자 미국 요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르기 전 그를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모든 루트가 우리 손안에 들어온 셈이었죠. 이 가공할 만한 정보들은 우리 대원들이 흘린 피와 맞바꾼 결과였습니다. 제 부하 중 한 명인 지연이는 이 비밀 정보를 복제하기 위해 김정은의 서재에 잠입했다가 들킬 위기에 처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자신의 손가락 하나를 직접 자르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했습니다. 그 지독한 충성심은 정권이 아닌 오직 우리 120명의 생존과 자유를 향한 것이었죠. 이제 겨우 20살인 막내 병사 영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좌님, 이 열쇠로 우리 부모님들이 겪은 고통을 끝낼 수만 있다면 제 목숨은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그 어린 병사의 결연한 눈빛을 보며 저는 반드시 이 작전을 성공시키겠다고 다시 한번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분석을 이어가던 CIA 기술 요원이 갑자기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황금 열쇠의 내부 구조를 엑스레이로 투사한 화면에는 기괴한 회로가 얽혀 있었거든요. 그것은 단순한 금융 키가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이 최후의 순간에 전 세계를 상대로 발사하려던 핵미사일의 통제권을 원격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일종의 킬 스위치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이 밝혀지자 앙가의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탈북 선물이 아니라 한반도와 전 세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구원 투수였던 것이죠. 하지만 승리의 예감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밀 수색을 진행하던 보안 요원이 제 몸 근처에서 이상 신호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제 왼쪽 어깨 깊숙한 곳, 예전 전투 훈련 중 입었던 상처 부위에서 미세한 전자 파동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 보위부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위치 추적기를 심어두었던 겁니다. 그것은 일반적인 장비로는 감지되지 않는 최첨단 생체 이식형 추적기였습니다. 제가 오산 기지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김정은은 우리의 정확한 위치를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죠. 전신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고 믿었던 이 지하 안가는 사실 북한의 정밀 타격 좌표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강 팀장은 다급하게 무전기를 들고 기지 전체에 최고 수준의 경계 태세를 발령했습니다. 최 상자님, 지금 당장 이곳을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안가의 두꺼운 콘크리트 벽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하더니 멀리 기지 외곽에서 고막을 찢는 듯한 폭발음이 들려왔습니다. 검은 연기가 창밖 활주로를 집어삼키며 솟구쳐 올랐고 사이렌 소리는 이제 비명이 되어 기지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북한은 자신의 재산과 비밀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오산 기지를 통째로 불바다로 만들 작정이었던 겁니다. 김정은은 결코 협상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을 위협하는 모든 존재를 지워버리는 것만이 그의 유일한 대답이었죠. 안가의 전력이 완전히 차단되고 비상등의 붉은 불빛만이 우리를 비추는 가운데 복도 너머에서 군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지키러 온 한국군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의 차가운 금속음, 그리고 평양에서 온 암살조의 서늘한 숨소리가 제 등 뒤까지 다가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아수라장 속에서 김정은의 심장을 겨눌 이 골든 키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지 밖을 뒤덮은 저 불길은 또 다른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일까요? 어둠은 순식간에 모든 시각을 마비시켰지만 대신 잠자고 있던 모든 감각을 깨웠습니다. 붉은색 비상등이 기괴하게 깜빡이는 복도 끝에서 소음기 권총의 그 날카롭고도 짧은 금소금이 들려왔죠. 픽, 픽 하는 소리와 함께 안가를 지키던 경비 병력들이 비명도 지르지 못한 채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강 팀장의 어깨를 눌러 바닥에 엎드리게 했습니다. 평양 최정예 살인 병기인 9.13 암살단이 이곳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움직이며 오직 사륙만을 위해 훈련된 인간 병기들이었죠. 놀라운 점은 그들이 어떻게 이 철통 같은 오산 기지의 지하 깊숙한 곳까지 단번에 침투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지만 기지 내부에는 이미 10년 전부터 뿌리 내리고 있던 고정 간첩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평범한 청소 용역 업체 직원이나 시설 관리직으로 위장의 기지의 지리와 전력 계통을 낱낱이 파악하고 있었죠. 김정은은 우리가 탈출하는 그 순간을 대비해 이미 오래전부터 이 독리를 기지 내부에 심어두었던 겁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대원들에게 수신호를 보냈습니다. 우리 모란꽃 호위대 대원들은 무기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지만 누구 하나 겁에 질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식당에서 챙겨온 식칼과 부러진 의자 다리, 심지어 깨진 전등갓을 손에 쥐었습니다. 배신자는 죽음뿐이다. 어둠 저편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북한 사투리는 우리에게 공포가 아닌 분노를 일깨웠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영미에게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영미야,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니다. 우리를 사냥하러 온 저들을 우리가 사냥하자. 그때 안가 복도에서 처절한 근접 격투가 벌어졌습니다. 9.13 암살단원 한 명이 단검을 휘두르며 제 목을 노리고 달려들었죠. 저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던 실전 격수를 이용해 그의 손목을 꺾고 단검을 빼앗았습니다. 차가운 강철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저 또한 평양에서 길러진 살인 병기였음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우리 여군 대원들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위치를 소리로 확인하며 암살조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배신자라 불렀지만 우리는 그들을 자유를 방해하는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전투가 한창이던 그때 대한민국 특전사 대원들과 미군 네이비실 요원들이 안가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야간 투시경의 녹색 불빛이 어둠을 가르고 첨단 드론들이 천장을 기어다니며 암살조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암살조의 저항은 완강했습니다. 그들은 임무에 실패할 경우 기지 주요 시설을 파괴하기 위해 몸에 폭약을 두른 자폭 테러까지 시도했죠. 복도 곳곳에서 폭발음이 터지고 파편이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아수라장 속에서 제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비극적인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우리 대원 중 한 명인 지연이가 자신을 향해 총을 겨누고 있던 암살단원 한 명을 보고는 얼어붙어 버린 것입니다. 오빠가 왜 여기 있어? 암살조의 선봉에 서 있던 남자는 다름 아닌 지연이의 친오빠 명철이었습니다. 남매는 서로에게 총구와 칼날을 겨눈 채 눈물 섞인 비명을 질렀습니다. 김정은은 이 잔인한 대결을 위해 일부러 가족을 암살조에 편성한 것이었죠. 명철은 떨리는 손으로 방아쇠를 당기려 했지만 결국 차마 쏘지 못한 채 옆에 있던 다른 암살단원의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지연이는 오빠의 시신을 붙잡고 통곡했고 그 처절한 울음소리는 지하 안가 전체를 울렸습니다.
저는 암살단의 수장이자 과거 저의 격술 스승이었던 강철수 상자와 운명적으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최설에 내가 가져간 그 열쇠는 결코 내 것이 아니다. 그것은 공화국의 심장이고 내가 죽어야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물건이지.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단검을 투척하며 저를 몰아붙였습니다. 우리는 복도 벽에 몸을 부딪히며 피 튀기는 혈투를 벌였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그의 기술을 저는 고스란히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제 단검이 그의 심장 근처를 파고들었을 때 그는 피를 토하며 최후의 비명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강철수는 죽기 직전 품속에서 작은 스위치 하나를 꺼내 눌렀습니다. 그는 기괴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어도 장군님은 너희를 지옥까지 쫓아갈 것이다. 이미 늦었다. 그가 누른 버튼은 오산기지 내의 폭발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휴전선 너머 북측 미사일 기지에 전송되는 발사 신호였습니다. 그 순간 기지 내 모든 모니터와 경보 시스템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포착, 북한 황주 일대에서 탄도 미사일 3발 발사, 목표 좌표는 오산기지 활주로. 대한민국 방공사령부의 긴급 무전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암살단은 자신들이 죽더라도 미사일 유도 표지가 되기 위해 이곳을 습격했던 것이었죠. 암살조는 섬멸되었지만 이제 하늘 위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향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기지 활주로에는 여전히 우리 120명의 여군과 수천 명의 한미연합군 장병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저 죽음의 화살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기지 내부에 숨어 있던 그 배신자의 정체는 대체 누구였을까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굉음이 오산 기지의 상공을 뒤흔들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 패트리어트가 밤하늘을 가르며 솟구쳐 올랐고 찰나의 순간 평양에서 날아온 탄도 미사일과 정면으로 충돌했죠. 거대한 불꽃놀이처럼 밤하늘이 하얗게 타올랐고 파편들이 유성처럼 사방으로 흩날렸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은 채 숨을 죽였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생명의 빛을 본 것입니다. 강 팀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최상좌,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우리가 이겼어요. 그날 이후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CNN과 BBC를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이 오산기지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평양 최정예 여군 120명의 집단 망명 소식은 핵폭탄보다 더 강력한 충격으로 지구촌을 강타했죠. 우리가 가져온 하드디스크 속 정보들은 하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정은의 추악한 사생활과 인권 유린, 그리고 그가 숨겨둔 천문학적인 비자금의 실체가 폭로될 때마다 전 세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무엇보다 김주애를 둘러싼 출생의 비밀과 김정은의 위태로운 건강 상태는 북한 체제의 정통성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용기는 북한 내부에도 거대한 폭풍을 몰고 왔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무사히 정착해 자유를 만끽하고 있다는 소식이 비밀리에 북측 주민들에게 전해지자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동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란꽃 호위대도 도망쳤는데 우리가 왜 굶주리며 충성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이 주민들 사이에서 들불처럼 번져나갔죠. 급기야 우리가 제공한 군부 기밀 정보를 토대로 북한 내부에서 대규모 군부 반란의 움직임까지 포착되었습니다. 권력의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자 김정은은
결국 평양의 화려한 궁전을 버리고 강계 근처의 깊은 지하 벙커로 숨어버렸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사건이 어느 정도 진정된 뒤 우리는 평생 잊지 못할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린 대규모 환영 행사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낡고 빳빳한 북한 군복이 아니라 한국 국민들이 선물해준 화사한 원피스와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어 한참을 바라보았죠. 광장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은 우리를 향해 수천 송이의 장미꽃을 던지며 환호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제 고생 끝났습니다. 라는 따뜻한 외침이 들릴 때마다 대원들의 눈시울은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저는 120명의 대원들을 대표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한 첫 마디는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노예의 사슬을 끊고 인간의 자유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북녘 땅에는 여전히 어둠 속에 갇힌 우리 부모와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들을 구할 통일의 불꽃이 되겠습니다. 명숙이와 지연이 그리고 모든 대원들이 제 뒤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국민들에게 거수경례를 올렸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은 우리 모두를 국군의 명예장교로 임명한다는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누군가를 감시하는 호위병이 아니라 민족의 자유를 수호하는 진정한 군인이 된 것이죠. 행사가 끝난 뒤 우리는 꿈에 그리던 남한의 바다를 보러 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동의 바다를 바라보며 우리는 이번 작전 중에 희생된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렀습니다. 명철 오빠를 잃은 지연이는 바닷가에 주저앉아 오빠의 유골 대신 꽃잎을 뿌리며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절망이 아닌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주민등록증을 가슴에 품고 다짐했습니다. 이 땅의 자유와 번영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했고 누군가는 자신의 경험을 살려 안보 강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의 시계는 여전히 평양을 향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져온 그 골든 키가 언젠가 북한의 닫힌 문을 활짝 여는 날, 우리는 다시 한번 헬기를 타고 고향으로 날아갈 것입니다. 그때는 총칼이 아니라 쌀포대와 희망의 편지를 가득 싣고 말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평양 상공에는 수백만 장의 삐라가 눈송이처럼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 120명의 여군이 서울 명동거리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담겨 있죠. 김정은은 지하 벙커에서 떨리는 손으로 그 사진을 보며 자신의 최후를 직감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막을 수 없는 도도한 강물과 같으니까요. 우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북한 해방군으로 거듭날 우리들의 진짜 행보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통일의 그날, 평양 김일성 광장에 세워진 우상들의 동상이 무너지고 그 자리에 거대한 태극기가 펄럭이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그날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위대한 여정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자유통일 만세. 오디오본 영상은 가상 재구성을 포함한 팩션 오디오북입니다.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 안보 경각심을 위한 창작물임을 밝힙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에도 또 만나요.